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1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료 멤버십이죠.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 멤버십 피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물론 45,000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정도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어제 개인적으로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 특별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린 영상 그리고 포스팅 모두 합쳐서 개수가 2,000개가 넘어갔습니다. 제가 미준 멤버십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요. 일주일에 한 10개 정도의 포스팅을 올렸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요. 하루에만 15개에서 20개 정도의 포스팅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 혼자 운영했던 거를 이제 제 와이프랑 둘이 팀을 이뤄서 정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드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두 사람이 쏟는 열정과 노력 그리고 시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미준 멤버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멤버로 가입해 놓은 모든 미디어의 수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멤버십을 다 합치면요 10개가 넘어가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1년에 수백만 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준 멤버십이라는 또 하나의 커뮤니티를 통해서요. 우리가 혼자라면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서는 접근하기 어렵고 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유용한 정보들, 소중한 정보를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와 계신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저도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미준 유튜브만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준 올인원 멤버십 덕분에 제가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조금은 마음 편하게 유튜브 생활을 할 수 있다. 유튜브로서 양질의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줄 수 있는 한 가지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준 멤버십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월 15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viz.com의 S&P 500 맵을 보시면요. 한눈에 딱 봐도 어제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떨어진 종목의 수가 올라간 종목의 수보다 월등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요. 메가테크 기업들이 선전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44, 애플이 1% 넘게 올라갔고요. 오래간만에 구글이 2.54%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존도 1.23% 올라가면서 시장의 하락세를 이겨냈고요. 따라서 어제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메가테크 기업들이 힘을 냈다는 것은요. 어딘가 좀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 장세가 이렇게 펼쳐진 이유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우리가 PPI라고 부르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PPI라는 것은 이제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의 약자죠.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부릅니다. 전망치가 0.3이었는데요. 0.6%나 지난달에 비해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라간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한 PPI가 있잖아요. 이제 한국어로는 근원 PPI라고 부르는 거죠. 지난달에 비해서 0.3% 올라갔는데요. 전망치는 0.2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좋지가 않고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PPI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1.6%나 급등을 했는데요. 전망치는 1.2였습니다. 그리고 근원 PPI를 봐도 지금 2%나 올라가면서 예상치는 1.9%를 초과했고요. 따라서 네 가지 지표 모두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전망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도매 수준에서의 비용 압력 상승은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연방준비제도 정책 입안자들의 고르지 않은 길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한숨 나오는 수치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번 주에는 며칠 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이 지수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그런 인플레이션이 두 달째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투로 치면요. 원투를 맞은 거죠. 한 방만 맞아도 아픈데 두 방 연속으로 맞았기 때문에 어제는 증시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구나 이렇게 좀 낙담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목요일 별도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리테일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리테일 세일즈 수치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연초에 급격한 하락 이후에 예상보다 적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얘기는요. 경기도 조금씩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불안감이 느껴지는 거죠. 게다가 매주 목요일 날 업데이트되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요. 3주 만에 최저치로 감소했습니다. 그 얘기는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뜨겁다. 이러한 증거가 발견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최근 들어서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내던 연준이었는데요. 다시 목소리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 2월 두 달 연속으로 CPI 그리고 PPI가 굉장히 높은 수치가 발견이 됐잖아요. 따라서 이것 봐라.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대두가 되고요. 동시에 지금 노동시장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준의 역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 그리고 고용시장을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고용시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주 만에 최저치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금리를 높게 유지해도 상관이 없다는 신호를 지금 받게 된 거죠. 따라서 조만간 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채권 시장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안전자산의 투자 매력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따라서 어제는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이 PPI 보고서를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PCE가 있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물가 지수를 알려주는데 여러 범주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PPI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범주가 이 PCE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요. 2월 말에 발표될 PCE도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제 발표된 PPI 지수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첨부드리면요. 제가 며칠 전에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1월달 그리고 2월달의 인플레이션 지수는요. 한 가지의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절성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1월, 2월 달에 이제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서비스의 가격을 일제히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비교했을 때 1월 달에 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2월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1월달, 2월달은 조금 좋지 않은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어느 정도 변명거리를 찾을 수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요. 3월달입니다. 만약에 1월, 2월 뿐만 아니라 3월달까지 굉장히 높은 PPI 그리고 CPI 지수가 나오게 되면요. 그거는 조금 좀 심각한 단계로 들어가지 않나 시장에서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3월 달에 물가 지수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현금 비중인 것 같습니다. 미중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건강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10%에서 20% 그리고 좀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30% 이상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라고 믿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기업 내부에 있는 악재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매크로의 영향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매크로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때는요, 개별 종목에는 줍줍 기회가 찾아옵니다. 왜냐면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게 되면요. 그거는 우리가 평소에 더 사고 싶었던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줍줍 기회로 활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0.35%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29, 나스닥은 0.30%,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소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주가가 올라간 성장주들이 있는데요. 로빈후드가 5.19%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오래간만에 구글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54%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6.19%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44% 상승을 했고요. 도세보 플러스 1.88, 아마존 플러스 1.24, 애플 플러스 1.09, 에어비앤비 플러스 1.02, 페이팔 플러스 0.88, 페이콘 플러스 0.82, 메르카도리브레 플러스 0.69, 로블록스 0.64% 올라가면서 시장의 하락 추세를 이겨냈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 이름입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등장하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무려 25.5%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확실한 이유 하나가 포착이 됩니다. 바로 유상증자인데요. 사실 유상증자라는 이름만으로도 악재잖아요. 근데 어제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상증자의 주식 개수입니다. 무려 750만 주, 그리고 추가로 112만 5천 주가 발행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 얘기는 860만 주 넘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희석 효과가 중요하잖아요. 파가야 테크놀로지는 지금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를 살펴보니까 6,300만 주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300만 주도 되지 않는 주식을 가진 개수가 지금 희석 효과를 보면 860만 주 이상 늘어나잖아요. 그 얘기는 13% 넘어가는 희석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거기에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가입니다. 자, 지금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안 좋은 유상증자를 발표하기 전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무려 16달러가 넘어가는 주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6달러에 이르는 이러한 주가를 가진 주식을 12.70달러에 오퍼하겠다. 이런 뉴스가 터진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주 입장에서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엄청난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희석 효과도 희석 효과고요. 아니 16달러 되는 주식을 왜 12.70에 발행하는가 이런 느낌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어제는 대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요, 아마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은 신용을 잃었을 것이다. 따라서 파가야 테크놀로지의 경영진에 대해서 정말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센티넬1 같은 경우는 16.64% 떨어졌는데요.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실망한 투자자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룸에너지 마이너스 9.97, 리비아는 8.71% 떨어졌고요. 나비타스가 마이너스 8.58, 퍼시픽바이오 마이너스 7.78. 자,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나오는데요. 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무려 67,670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PPI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요, 테크주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떨어져야 그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어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뉴스가 발표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업스타트가 마이너스 7.5,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7.17, UiPath 마이너스 6.88, 인페이지 에너지 마이너스 6.57, 루시드가 6.07%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주은 탑 12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종목이 늘었습니다. 미주은 탑 13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자, 일단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44% 플러스를 보였고요. 아마존은 1.24%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익스피디어가 0.31%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은 다 하락했습니다. CRM, 세일즈포스가 마이너스 0.45, 우버 마이너스 0.77, TSMC 마이너스 1.77, 팔란티어 마이너스 2.28, 엔비디아 마이너스 3.24, 테슬라 마이너스 4.12, 인피니언 마이너스 4.32, SMCI 마이너스 4.88. 자, 그 다음을 보시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오는데요. 어제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5.06%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제가 비트코인과 연관이 돼 있고 베타 지수가 1.5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원래 10% 떨어지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한 15% 정도 좀 더 하락폭이 큰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의 하락폭에 비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하락폭이 적었거든요. 이 얘기는 최근에 전환사채를 계속해서 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린다 이런 소식이 있거든요. 따라서 당분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모멘텀이 비트코인을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SQ가 나옵니다.
예전에는요, 스퀘어라고 부르던 기업이었고요. 이름을 블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커네임이 SQ고요. 자, 원래 12종목이 들어가 있던 미주온 탑 12를 이번에 블록을 추가하면서 미주온 탑 13으로 탈바꿈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블록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블록이라는 주식이 미주온 탑 13에 포함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가장 안전한 비트코인 수혜주 블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베렌버그 캐피탈 마켓의 애널리스트들은요, 비트코인이 블록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라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다가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결제회사 블록의 주가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노트에서 분석가들은요, 블록 주식과 비트코인의 가격 상관관계를 상관계수죠 0.6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0.96입니다. 그 얘기는 96%의 확률을 가지고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비하면 사실 블록은요,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많이 낮은 편이죠. 61%의 확률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비트코인이 이 회사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요, 현실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사례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실상 비트코인하고 블록이라는 주식은요,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0.61이라는 상관관계는요, 굉장히 높다. 따라서 실적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많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과거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블록은요, 2009년 잭 도시와 짐 맥켈비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스퀘어라는 이름은 여전히 남아있죠. 왜냐하면 기업용 결제 플랫폼의 이름으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캐시앱도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캐시앱은 스마트폰이나 브라우저를 통해서 개인이 송금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P2P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중간에 은행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캐시앱을 통해서 연결된 카드나 현금 잔액으로 손쉽게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비트코인과 블록의 상관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렌버그의 애널리스트 마크 팔머에 따르면요, 투자자들은 2017년 11월에 블록이 고객을 위한 비트코인 거래를 촉진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블록의 주식을요, 비트코인 노출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2021년만 해도요,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개가 없거든요. 따라서 그때는 블록이라는 주식이 굉장히 비트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됐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종류의 노출을 제공하는 주식은 더 많다. 하지만 블록은요, 높은 인지도 그리고 큰 시가총액으로 인해서 두드러진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블록과 비트코인의 상관계수는 0.6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주식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0.9 이상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블록은 2018년에 캐시앱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비트코인 관련 매출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어닝 결과는 2월 22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4분기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블록의 캐시앱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총 비트코인 판매액은요, 25억 2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증가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블록이 2023년 4분기에 비트코인 거래로 얻은 총 수익을 보시면요, 무려 6,600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90%나 증가를 했고요.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은 굉장히 뜨겁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3개월 동안 블록의 총 수익은요, 20억 3천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20억 3천만 달러 중에 지금 비트코인의 총 수익은 6,600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굉장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요, 블록이 만들어내는 총 이익을 세그먼트별로 분류한 겁니다. 가장 커다란 부분은 파이낸셜 서비스 그리고 인스턴트 디포짓이죠. 그리고 가장 위쪽을 보시면 BNPL이 나오는데요.
한 2, 3년 전에 BNPL, 즉 Buy Now, Pay Later 플랫폼을 애프터페이인가요? 이거를 이제 인수합병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총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총이익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계수가 0.6이라는 것은 비교적 굉장히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캐시앱은요 4분기에 전년 대비 25%나 증가한 11억 8천만 달러의 총 수익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영향은 크지 않지만 지금 현재 블록이 가지고 있는 캐시앱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밑에 보시면요 블록의 세그먼트별 매출 성장 추이입니다. 자, 과거부터 계속 보시면요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도 있었죠. 2022년 2분기였고요. 그 이후에 12%, 17%에 불과했던 성장률이 최근 들어서 30% 넘어가는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스퀘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이제 캐시 앱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 이제 소규모의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제 시스템 스퀘어를 보시면요. 31, 27, 10%, 15% 최근에도 계속해서 11% 정도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블록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캐시 앱이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스퀘어, 즉 블록이라는 기업이 미존 탑 13에 포함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P 레이시오 포워드로 보시면 67.4배가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67배나 올라가 있죠. 굉장히 비싼 주식이잖아요.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PEG, 즉 성장률로 P를 나누면요 0.62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장률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요 성장률입니다. 과거 1년 동안 매출의 성장이 25.01%였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은 16.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가오는 3년에서 5년 정도 중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이 어닝의 성장은 무려 41.8%를 기대하고 있고요. 따라서 굉장히 견실한 성장이 앞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블록의 EPS 성장 전망치인데요. 보시면 지금 2024년 말까지는 한 주당 3달러 32센트 정도의 순이익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한 2년 내에 5달러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대두됩니다. 만약에 5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요. 상황에 따라서 멀티플이 30배를 넘을 수 있다. 그러면 150달러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니까요. 따라서 5달러 곱하기 30, 150까지 올라가 준다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상당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블록의 주가는 81달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년 내에 블록이 만들어내는 어닝이 한 주당 한 5달러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면요. 30배의 멀티플을 곱해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인공지능의 1등은 우리가 아니라 구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EU 반독점 규제 당국에 구글이 데이터와 AI 최적화된 칩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날 AI 칩에서 번창하는 모바일 앱 스토어까지 모든 AI 계층에서 강점과 독립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은 단 한 곳, 구글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업은요, 혁신과 경쟁을 위해서 파트너십에 의존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그렇다. 이렇게 지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은 자체 공급 AI 반도체를 통해서 향후 몇 년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구글 검색 인덱스와 유튜브의 방대한 독점 데이터를 통해서요. 대규모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학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데요. 구글은 엄청난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죠. 유튜브뿐만 아니라 검색 쪽에도 방대한 데이터가 있는 것이 바로 구글이다. 따라서 AI 쪽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입니다. 유튜브는 140억 개에 달하는 동영상을 호스팅하는 등 독보적인 동영상 컨텐츠를 제공한다. 따라서 구글은요, 이러한 컨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AI 개발자,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볼멘 소리를 했고요. 자, 또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보이스 비서라고 부르죠. 구글의 어시스턴트, 애플의 시리 같은 AI 기반 음성 비서가 두 회사에 모두 이점을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이고요. 두 회사는 각자의 기존 음성 비서를 발전시키고 활용해서요. 제너러티브 AI 선두자지를 차지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구글과 애플의 신규 진입자 그리고 경쟁자는요. 동일한 이점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 의견에는 약간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는 텍스트 가지고 우리가 챗GPT랑 채팅을 하고 이러지만 결국은요. 인공지능과 목소리를 활용해서 그냥 대화하고 싶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이 시리를 가지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구글 어시스턴트 그리고 아마존도 가능하겠죠. 자, 이런 기업들이 조금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반격을 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글의 대변인은요. 우리는 유럽위원회의 조사가 구글의 클라우드처럼 개방성을 제공하지 않거나 고객을 종속시킨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에 집중됐으면 좋겠다. 여기 얘기하는 고객을 종속시킨다는 얘기는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AWS, 아마존이죠.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요. 거기 클라우드 서비스에 제공했던 모든 데이터를 딴 데로 옮긴다고 해도 벌금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고객을 종속시킨 역사를 가진 마이크로소프트를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AI 서비스에도 동일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 이거 역시도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왜냐면요. 메타라든지 아니면 구글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젬마라는 새로운 AI 모델을 공식적으로 출시했는데요. 이 젬마는 뭐냐면 오픈소스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오픈소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런 기업을 조명하기 바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오픈 AI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현재 EU 반독점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빅테크와 스타트업 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규제 당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죠. AI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파트너십을 장려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들이 반경쟁적인 방식으로 수직 통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이 얘기는요. 구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글이 독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TPU도 있죠. 반도체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앱스토어도 있죠.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혼자 가지고 있는 수직 통합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 바로 구글이다. 그런 기업을 지금 독점으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작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장려하면서 계속해서 이 경쟁을 강화시키는 이런 기업이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은요. 각자 가지고 있는 논리를 펼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재미있는 기사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3월 1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진행하다 갑자기 왜 중간에 끊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갑자기 컨디션 난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는 좀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준비된 기사 반도 아직 읽지 못했는데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컨디션 봐서요. 만약에 회복이 되면 토요일 날 나머지 부분을 또 새롭게 제작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뜻밖의 컨디션 난조로 중간에 방송 끊는 거를 여러분들 너그럽게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주말 여러분들 즐겁게 좀 편안한 시간 가지시고요. 저도 좀 주말에 쉬어야겠습니다. 좀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말에 쉴 시간이 없었거든요. 조금 지친 것 같은데 잘 쉬고 나서 여러분들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